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오늘 오후 2시에 경찰에 출석합니다. 경찰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당시 쿠팡이 자체 조사를 벌여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혹부터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수빈 기자. 네, 서울경찰청입니다. 네, 로저스 대표가 오늘 오후 경찰에 출석한다고요? 네,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는 오늘 오후 2시 이곳 서울경찰청에 출석합니다. 해외 출장을 마치고 지난 21일 한국으로 돌아온 뒤 9일 만에 경찰 조사입니다. 국회 쿠팡 청문회가 끝난 다음 날인 지난 1일 미국으로 출국했던 해럴드 대표는 그간 2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소환 통보 끝에 출석하기로 한 건데 개인 통역사와 함께 조사에 참여할 예정인 로저스 대표는 오늘 출석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네, 오늘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경찰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까? 네, 쿠팡은 지난해 11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셀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쿠팡은 지난달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피의자인 전직 중국인 직원에게서 자백을 받아냈고 저장된 고객 계정이 3,000개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3,300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정부 측 발표와는 크게 차이가 나는 수치입니다. 쿠팡은 또 피의자가 중국 하천에 버린 노트북 증거물도 직접 회수해 포렌식해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같은 자체 조사에서 증거물을 의도적으로 훼손해 의혹을 축소하려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유출 사태 이후 자료 보전을 쿠팡에 요구했는데도 5개월치 접속 로그가 사라지게끔 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앞선 국회 청문회에서도 공개적으로 반발하기도 했던 로저스 대표는 현재 국회 위증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입니다. TF를 꾸린 경찰은 산재 은폐 의혹 등 다른 혐의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찰청에서 YTN 이수빈입니다.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도 정치권의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일부 인정하며 경찰의 수사가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김병기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지희 동작구 의원도 오늘 오전 다시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회부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이현정 기자. 김 전 시의원 일단 일부 의혹은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고요? 네,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지난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양모 전 서울시의원에게 수백만 원을 준 사실은 인정하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YTN이 단독 보도한 120여 개 녹취엔 김 전 시의원이 민주당 A 의원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양 전 시의원에게 돈을 잔뜩 건넸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후 민주당 보좌관이었던 김성열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대가를 받았으면 일을 해야 한다.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양 전 시의원을 금품 전달 창구로 본 듯한 대목이지만 김 전 시의원은 A 의원에게는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돼 경찰 수사가 주목됩니다. 또 앞서 강선우 의원을 보좌진이 한 장을 요구해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 만큼 양 전 시의원에게 잔뜩 건넸다는 금액이 수백만 원이 맞는지도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경찰 수사의 쟁점은 뭐가 될까요? 경찰은 먼저 김 전 시의원이 양 전 시의원에게 건넸다는 수백만 원이 민주당 현역 의원에게까지 전달됐는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시의원은 어제도 16시간 넘게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강선우 의원 외에 다른 국회의원에게도 공천 헌금을 줬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는 침묵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성실히 수사에 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점 주로 소명하셨나요? 경찰은 최근 김 전 시의원이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도 정치권에 공천 헌금을 주려 한 정황이 담긴 이른바 황금 PC를 확보하며 수사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현재 경찰은 PC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마치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 120여 개의 녹취에는 민주당 의원만 최소 7명이 언급돼
추가 소환 조사 등 수사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경찰이 김병기 의원 의혹과 관련해서 이지희 동작구 의원을 재소환했다고요? 네, 김병기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지희 동작구 의원은 오늘 오전 9시 반쯤 경찰에 다시 출석해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 구의원이 지난 2022년 김병기 의원 차남의 숭실대학교 특혜 편입을 도왔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구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 부부가 다른 동작구 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현금 1천만 원과 2천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주는데 창구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경찰은 어제는 김 의원이 지난해 박대준 당시 대표를 만나 보좌진 출신 쿠팡 임원에게 인사불이익을 줄 것을 요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쿠팡 본사 등 2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병기 의원에 대한 출석 통보를 저울질하며 주변인 조사와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는 모습인데 첫 소환 시점이 언제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오늘 신천지 총회본부와 평화의 궁전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합수본 출범 이후 신천지에 대한 강제 수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혜진 기자, 압수수색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네, 합동수사본부는 오늘 아침 8시쯤부터 경기 과천시 신천지 총회본부와 가평군 평화의 궁전 등의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정규유착 의혹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한 지 신천지에 대한 강제 수사는 처음입니다. 신천지의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은 이만희 총회장이 거주하는 곳으로도 알려졌는데요. 이 총회장은 오늘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신천지 관계자들의 주거지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그럼 합수본은 오늘 압수수색에서 어떤 자료를 확보하려 하는 겁니까? 네, 국민의힘 집단 강원 가입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인 만큼 교단이 국민의힘 강원 가입을 지시했다는 정황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시된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천지는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을 앞두고 열린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신도들을 당원으로 가입시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의 정상적인 당원 관리와 경선 등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합수본은 문제를 제기했던 전직 간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며 신천지 지도부가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를 통해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가입을 독려하고 실제 당원 가입이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합수본은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이 같은 집단 가입 과정에 이만희 총회장의 지시가 있었는지와 신천지 교단 차원의 자금이 투입됐는지 등을 조사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오늘 법원에선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틀 전 통일교 현안 청탁 혐의로 실형을 받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의 연결고리가 밝혀질지 주목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권준수 기자, 한학자 총재 재판이 벌써 3개월째 이어지고 있죠? 네, 윤석열 정부의 각종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 등의 10번째 공판기일이 오전 10시 10분부터 진행 중입니다. 첫 공판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요. 앞서 전달자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이틀 전 김건희 씨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얽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로부터 청탁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한 총재 측은 여전히 윤 전 본부장이 개인적 일탈을 한 거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총재의 지시와 승인 여부는 적법한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 추정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재판에선 통일교 전 홍보실장이 증인으로 나와 국민의힘 쪼개기 후원에 관한 신문이 진행 중인데요. 이후엔 통일교에서 재무를 담당한 인물도 증인으로 소환해 청탁 회계 자료에 관한 신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최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죠.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재판도 진행 중이라고요? 네,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8번째 공판기일이 오전 10시부터 열렸습니다. 오늘 문병삼 전 육군 54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을 지휘했던 인물로
임 전 사단장은 육군에게 통제권이 있었던 만큼 해병대는 사실상 수색 작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임 전 사단장은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앞선 재판에서 해당 재판부는 오는 3월 25일 배우 박성웅 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최상병 특검에서 조사받으며 임 전 사단장과 지난 2022년에 식사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요. 김건희 씨 측근으로 불리는 이종호 전 블랙 인베스트먼트 대표도 함께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된 정황이지만 임 전 사단장은 셋이서 만난 적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어제 경남 김해에 있는 비철금속 공장에서 난 불이 15시간여 만에 잡혔습니다. 이 폭발 위험성이 있는 물질이 많아서 불을 끄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명준 기자,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공장에 불이 초지는 했지만 아직도 현장엔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도 남은 불길을 잡느라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경남 김해시 생린면의 비철금속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6시 50분쯤입니다. 다친 사람은 없지만 물과 접촉하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 폭발할 위험이 있는 비철금속이 많이 보관돼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물을 뿌리는 대신 모래등으로 덮어 산소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불이 난 직후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와 2단계를 연이어 발령해 밤샘 진화에 나섰고 현재는 모두 해제한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아침 7시부터 인력 300여 명, 장비 90여 대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여 화재 발생 15시간 20여 분 만인 오전 10시 16분 불길을 잡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불이 난 공장은 산과 가까이 있어 자칫 대형 산불로 번질 뻔했습니다. 최근 공장이나 주택 등 건축물에서 시작된 불이 산불로 확대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 탓에 대형 산불로 커질 우려가 있는 만큼 불씨 관리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김해 공장 화재 현장에서 YTN 이명준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김정관 산업장관이 미 상무장관과 만났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내일 다시 협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오늘 워싱턴 DC에 도착해 관세 대응 총력전에 합류합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상무부 청사로 들어섭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 1시간 반 정도 협의했지만 첫 만남에선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러트닉 장관과 만난 김 장관은 우리 정부가 지난해 무역 합의에서 약속한 3,500억 달러, 우리 돈 505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 측의 오해를 풀기 위해 우리 국회의 정치적인 지형과 입법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온라인 플랫폼법 등 비관세 장벽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도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힘을 보탭니다. 여 본부장은 현지 시간으로 29일 밤 워싱턴 DC에 도착해 내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나 미국 정부와 의회 상황 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 발언을 의식한 듯 지금까지 교역국에 부과한 관세가 관대했다며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he tariffs could be much steeper. We've been actually very nice about it. But even being nice about it, we've taken in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And honestly, they've given us tremendous national security. 앞서 SNS에 올린 글에서도 자신이 펜을 휘두르기만 해도 관세로 수십억 달러가 미국으로 더 들어올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조만간 이뤄질 연방대법원의 관세 소송 최종 판결에 대해서는 중국 중심적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했다며 수천억 달러의 관세 수입과 국가안보를 가져다준 관세를 돌려주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라인이 무역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본격적인 접촉에 나서면서 이번 주말이 트럼프발 관세 재인상을 저지하기 위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차 지정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육 상대국의 거시경제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통화 관행과 거시 정책에서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등 10개국을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렸습니다. 우리나라와 함께 중국, 일본, 타이완,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가 관찰 대상으로 적시됐습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 2023년 11월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2024년 11월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됐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우리 외환 당국이 미 재무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미 재무부가 환율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약세가 한국 경제 기초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재지정은 미 재무부의 평가 기준에 따라 다소 기계적으로 결정한 거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가 미국산 항공기 수입을 막고 있다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캐나다가 미국 항공업체 걸프스트림의 항공기에 대한 인증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캐나다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캐나다가 미국으로 판매하는 모든 항공기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최근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압박했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에서 지금 정상적인 것은 거의 없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하락 출발한 코스피가 장 초반 상승 전환에 장중 5,300선도 넘었습니다.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에서 삼성전자를 추월한 SK하이닉스는 최초로 90만 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증시와 환율 소식 알아봅니다. 류한홍 기자, 코스피 상승세가 놀라운데 현재는 어디쯤 있습니까? 코스피는 현재 5,200선으로 물러나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0.2% 내린 5,210으로 개장했지만 장 초반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1.7% 가까이 상승폭이 커지며 5,300에 이어 5,320도 넘었습니다. 개인이 3일 연속 순매수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2일 연속 동반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장 초반 3% 상승을 했고 2위 SK하이닉스는 7%나 오르며 처음 9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지난해 놀라운 실적을 달성했지만 연결 기준 영업이익에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처음 추월하면서 SK하이닉스에 대한 관심이 더 뜨거워졌습니다. SK하이닉스 관련주인 SK스퀘어와 한미반도체, 그리고 미래에셋증권과 메리츠 금융지주 등 증권주도 강세입니다. 코스닥은 0.2% 오른 1166으로 개장해 1180선까지 올랐지만 이후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기관이 6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는 있는데 상승 마감을 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32원으로 출발했지만 1,440원대로 오르는 등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28일부터 2일 연속 1,420원에서 1,430원대를 나타냈는데 오늘 다시 1,440원대로 올랐습니다. 환율과 관련해 홍콩 출장 중인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지난 28일 얀 하치우스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와 대담을 했는데 환율이 1,430원대로 내려와 안심이 되며 1,480원대 환율은 역사적으로 높은 경상 수지 흑자를 고려할 때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한 사실도 보도됐는데 미 재무부에 따르면 우리 외환 당국이 지난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1년간 환율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총생산 GDP의 0.4%인 73억 달러의 외환 보유액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웅입니다. 어제 발표한 6만 호 주택 공급 대책에 민주당은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고 호평했지만 국민의힘은 실패한 정책 재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 조문을 시작으로 정상화 시동을 걸었고 추모 기간 마무리에 접어든 민주당 안팎에선 내홍 조짐이 재발화하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용산, 과천, 성남 등 수도권에 6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어제 국토부의 주택 대책에 대한 반응부터 짚어볼까요? 네, 민주당은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지도부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수도권에 공급할 택지가 없었을 텐데도 도심에 6만 호를 공급하기로 한 데서 노력이 엿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수요 심리를 억누르기에는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도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게 사실인데요. 당일각에선 그 책임을 민간 공급에만 치중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돌리려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박주민 의원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민간도 빨리 하는 게 맞지만 공공도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제는 서울시가 공공에 대해서 색안경을 자꾸 끼고 또는 공공을 자꾸 폄훼하고 이런 거는 좀 자제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 대책도 곧 발표한다고 하니 기다려보자고 했는데 아직 불안한 주택시장 심리를 안정화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됩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하는 전형적인 좌파식 땜질 처방을 한다며 맹폭을 시작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공급 시기가 너무 늦고 청년 신혼부부 공급이란 목표와 현실이 맞지 않는 현금 부자에게만 유리한 대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부시 영끌 대책으로는 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고 쏘아붙였고 김문희의 원내 정책수석 부대표는 부동산계의 유통기한 지난 냉동식품 같다는 신랄한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규제 완화 그리고 민간 개발이야말로 해법이라고 주장하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빠르고 좋은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건축, 재개발, 주택 공급 정상화입니다. 도심의 빌라단지 재개발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고 용적률 상향 등으로 사업성을 회복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 전국 상황도 짚어보죠.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오늘은 이해찬 전 총리 조문을 갔다고요. 네, 장동혁 지도부는 조금 전인 11시 이해찬 전 총리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다녀갔습니다. 조문 시간은 짧았지만 정청래 대표는 장동혁 대표의 건강을 걱정한다며 애도의 감사를 표했고요. 이에 장 대표는 조금 더 나은 정치로 나아가자고 화답하며 모처럼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장례 일정 나흘째야 방문한 거지만 단식으로 망가진 몸을 추스른 직후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이라는 칼을 휘두르며 내부를 정리한 뒤에 외부 일정을 시작했다. 이런 해석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국민의힘 내부 반발이 거세지만 당권파는 주말 고비만 버텨내면 타겟책이 보인다고 분석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도부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다음 주 교섭단체 대표 연설로 분위기 반전 시동을 건 뒤에 조기 선거 준비로 전환해서 이슈를 돌리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도부의 구상과 달리 현재로선 내홍이 분열로까지 확산할 기류가 더 뚜렷합니다. 수장을 잃은 친한계가 아침 라디오에서 일제히 지도부 사퇴를 외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마저 장동혁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양상입니다. 서울시장 유력 후보가 공천권을 가진 지도부의 반기를 들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도부와 맞서는 비당권파 연대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추모 주기 막바지에 다다른 민주당 상황도 짚어보죠. 역시 내부 갈등이 완전히 꺼지진 않았죠. 네, 이해찬 전 총리 연결식을 하루 앞둔 민주당 지도부는 통상 열던 금요일 공개 최고위도 취소하며 막판 추모 일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홍 불신은 남아있는데 당장 다음 주 1인 1표제 중앙위원회 투표가 시작되고요. 최근에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까지 도마 위에 오른 상태입니다. 폭풍전야 분위기를 보여주듯 어제 한 최고위원과 국무위원이 합당 추진에 대해 미략
그리고 타격 소재라는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됐습니다. 코스피 5천 돌판 날 깜짝 합당 추진을 발표한 정청래 대표가 조국 혁신당과 작당 모의를 하는 것 아니냐는 친명계의 반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같은 친명, 친청계 간의 알력 다툼은 총선 공천권을 가질 다음 당대표 선거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추모 기간 나란히 상주석을 지킨 차기 유력 당권주자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의 거리가 어떻게 변할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지난주부터 전국을 꽁꽁 얼렸던 긴 한파가 내일 낮부터는 차츰 물러날 전망입니다. 추위의 기세는 누그러지겠지만 2월 시작과 함께 중부지방에는 눈이 예보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날씨 상황과 전망 짚어봅니다. 김민경 기자, 오늘 아침에도 체감추위가 상당했는데 이 추위 내일까지만 버티면 되는 겁니까? 네, 오늘 아침에도 서울 기온이 영하 9도, 체감온도는 영하 14.5도로 강추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11도로 더 춥겠지만 낮부터는 영상권을 회복하며 추위가 점차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오전 10시에 경기 북동부와 충북 일부 지역의 한파경보가 주의보로 완화됐는데요. 다른 지역의 한파특보도 차례로 해제되거나 완화될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후 서울 아침 기온이 일요일은 영하 7도, 월요일 영하 5도로 점차 올라 다음 주에는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기온은 오르겠지만 산불 위험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는데요. 동쪽 지역의 건조주의보는 경보로 격상됐고 충청과 전북 곳곳에도 건조주의보가 새로 내려지는 등 오늘도 건조특보는 확대 강화됐습니다. 당분간은 서풍이 불면서 전조한 동쪽 지역은 바람이 산을 넘으며 공기가 더 메말라질 걸로 보여 더욱 경계가 필요합니다. 추위가 풀리면 또 한 가지 주의할 점,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서풍을 타고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일요일과 월요일 충남과 호남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2월 시작부터 중부지방에는 눈 예보도 있다고요? 네, 눈은 일요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서해안에서 시작해 늦은 밤에는 수도권과 강원에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아직 월요일 새벽 적설은 반영하지 않고 일요일 하루 동안의 예상 적설량만 발표했는데요. 일요일에는 서해안과 인천, 경기 북부에 1cm 안팎으로 많진 않겠지만 월요일 오전까지 내리는 눈을 더하면 적설량이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특히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행인을 치고 뺑소니까지 벌인 고등학생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가해자가 소년이고 시민 자문단의 의견도 반영했다는 입장이지만 피해자 가족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송수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7월 2일 아침 출근길에 오른 20대 여성 A씨가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버스를 타러 대로변으로 나서는 사이 갑자기 킥보드 한 대가 쏜살같이 달려오더니 그대로 들이받았고 A씨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현장입니다. 당시 피해 여성은 담벼락 뒤쪽에서 튀어나온 전동 킥보드에 치여 쓰러졌는데요. 킥보드 운전자는 구급차가 도착한 것을 보고는 아무런 인적 사항도 남기지 않고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뇌출혈과 머리뼈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위급한 상태는 넘겼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뇌진탕 후유증으로 퇴사해야 했고 그토록 꿈꿔왔던 첫 직장 생활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너무 본인 스스로도 너무 억울하다고 정말 가해자를 어떻게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을 본인이 직접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희는 너무 심정이 너무 무너지는. 추적 결과 달아난 가해자는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만 17살 B군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B군에게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혐의로 검찰에 넘겼는데 6개월여 만인 지난 23일 가족들은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는 황망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피의자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겁니다.
피해자 가족은 합의조차 되지 않았는데 납득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저희는 합의 과정이 불발된 이후에 당연히 담당 검사께서 저희 피해자인 딸을 불러서 사건 조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검찰은 YTN의 외부 인원 11명이 참여하는 검찰 시민위원회에서 만장일치에 가깝게 기소유예 의견이 나왔고 담당 검사가 이런 의견을 반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시민위원회 의견은 권고일 뿐 구속력이 없는 데다 법조계에서도 통상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 면죄부나 마찬가지예요. 피해가 굉장히 중하고 피해 회복이 안 됐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는데 국가가 앞장서서 용서를 해줄 수는 없다. 무엇보다 A씨와 가족들은 시민위원회가 열린 사실도 몰랐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 조사도 없이 처분이 내려진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피해자인 저희 딸은 8주의 중상해를 입고 지금 아직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얘기를 지금 하다가 조금 너무 울컥해서 가족들은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미래를 우선하는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복 절차와 함께 민사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결국 국민의힘에서 제명이 됐습니다. 두동강인한 국민의힘 향후의 파장도 좀 상당해 보이는데 관련 영상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똑같은 행위를 한동훈이 아니라 저 김민수가 했다면 15개월 끌 수 있었겠습니까? 고슴도치는 날카로운 가시로 계속 가족들을 찔렀고 한동훈과 함께 보내야 될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오세훈이, 배현진이, 고동진이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정말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고 우리 당의 미래에 도움이 됩니까? 정치적 이익을 위해 당의 미래를 희생시킨 정동혁 지도부는 물러나야 합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자,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게 되면 바로 제명 결정을 할 것이다. 그대로 실현이 됐는데 오늘은 이 전 의원께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내 여러 목소리들, 그러니까 반발의 목소리도 좀 상당한 것 같고요.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견된 상황입니다. 예. 당내 지도부 주류들은 처음부터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어떤 의정 폭주라고 그럴까? 이런 강한 집권 여당 앞에서 우리 당이 오히려 야당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흩어지는 모습이 매우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요. 예. 지난 장동혁 대표의 단식 과정에서 많은 의원들이 그리고 또 그 국민들이 좀 더 정치적 해법을 좀 찾아라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찾지 못하고 정당이 어떤 제대로 기능을 못한 것에 대해서 조금은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지금 투표를 보면 9명 중에서 7명이 찬성을 했고 1명은 반대를 했고 1명은 기권을 했는데 그대로 분위기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다만 양향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아마
본인이 반대 생각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뭐 이렇게 반대한다고 해서 큰 기류가 바뀔 것 같지 않고 또 본인은 아마 평택 이런 데 보궐선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또 그 지도부하고 굳이 척을 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 개선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아쉽습니다. 자, 이 결정과 관련해서 사실 장동혁 대표는 상당히 좀 말을 아끼는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뭐 사실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야당이 있어야 국정 운영하는 데도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텐데 지금 저렇게 분열하는 모습들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는 않고 굉장히 좀 유감스러운 입장을 안 내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한동훈 대표의 제명은 저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동훈 대표 자체가 분열 요소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국민의힘 내부의 의원님들한테서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와 장기적으로 같이 가는 것 또한 앞으로의 분열을 지속적으로 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있었던 것 같고 실제로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하면서 지금 이 한동훈 대표의 제명을 끌어왔던 것 아닙니까? 그 와중에 얻은 것들은 확실한 지지층의 결집이 있었고 한동훈 대표가 장동혁 대표가 단식 중인데 어떠한 비판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여론의 평가와 같이 실제로 찍소리도 못하고 자기의 제명을 기다리는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정된 수순으로 한동훈 대표를 제명을 했고 장동혁 대표는 그를 위해서 단식을 한 것 아닌가 하는 평가가 들어맞게 된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 제명 결정 이후에 조금 전에 이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당내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지도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송원석 원내대표라고 봐요. 왜요? 송원석 원내대표는 원내 의원들이 뽑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의총 2번 했는데 단 한 명의 의원도 이 제명시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의원이 없어요. 다 반대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마치 찬반 양론이 의총에서 있었던 것처럼 포장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가서 찬성을 했잖아요. 그럼 의원들의 절대 다수는 이 제명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친윤 핵심 의원들도 야, 이게 제명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다 그래요. 원내대표도 장 대표와 함께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지방선거를 지금 이 체제로 치를 수 있냐 없냐를 당원들한테 한번 여쭤보는 게 순리인 것 같아요. 당대표 재신임 투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거 앞두고 당원들과 함께 정말 허심탄회하게 개혁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 지도체제에서 잘 낼 수 있는가 아닌가를 당원들한테 한번 여쭤보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나. 네, 지금 박정훈 의원 얘기한 것처럼 왜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뜻을 대변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박정훈 의원은 원내 의총을 할 때는 오히려 제명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많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것이 의원들의 생각이 말은 하지 않지만 암묵적으로 거의 이 불가피하게 그 제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닥에 깔려 있었던 것이고 그런 속에서 이제 의총이 열리면은 친한계 의원들이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것이기 때문에 송원석 원내대표로 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송원석 원내대표가 대구 이제 그 경북 쪽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의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원내대표이긴 하지만 전체 의견 감안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박정훈 의원의 생각은 아마 친한계의 어떤 의견일 뿐이지 그게 당내 의원들에게 크게 먹힐 것 같지는 않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용태 의원이 그 당대표 재신임 문제를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저는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가능성이 있는 가능성 부분을 떠나서 왜냐하면 지금 이제 친한계 의원들이 많이 반발을 하고 있고 당원 일부도 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재신임을 얻어서 현재 장동혁 대표가 간다면 지방선거를 아우르고 힘있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그 재신임 투표에 붙여도 저는 무난히 통과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채택해 볼 만한 아이디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용태 의원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금 장동혁 대표를 상당히 강하게 좀 비판을 했는데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그 배경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자기 선거에 도움이 안 되니까요. 기본적으로 당이 이렇게 분열이 이렇게 장기화되고 실제로 제명을 하다시피 하는 모습들은 중도층에게나 그리고 자기들 지지하는 당원들에게도 결코 유리한 입장이 안 되었을 겁니다. 예. 아무래도 그 민심의 바로미터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에 대한 날선 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종합하자면 결국 자기 선거에 도움이 안 되고 중도층들도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강력히 비판을 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영상에서 이제 봤던 장면 중에 얼마 전에 당원 가입한 고성국 씨 장면도 잠깐 좀 나왔습니다. 고성국 씨는 지금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 이후에 또 제명을 해야 할 대상을 본인의 유튜브에서 또 언급을 했더라고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고성국 유튜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유튜브를 통해서 그분들은 어떤 그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또 거기에 이제 대부분 유튜버 구독자들은 굉장히 강한 어떻게 보면 극우적인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의 어떤 성향을 비율을 맞추는 그런 발언을 자꾸 하는 것인데 이건 저희가 보기에는 우리 당에서 그렇게 크게 그 부분에 무게를 둘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친한계 의원이 지금 뭐 이번에 성명 낸 사람들 보니까 16명이던데 이분들 다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전 대표 편을 들다 보면 해당 행위처럼 되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잘라내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의 의원들 다 솎아내고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것은 그냥 유튜버들의 얘기고 그냥 치지도회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국민의힘 당의 강령도 바꾼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점점 너무 우측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도 좀 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고성국 씨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자꾸 강성 지지자들의 어떤 그 성향에 맞는 구미에 맞는 자꾸 발언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발언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무슨 뭐 건국, 산업화 등 보수 정체성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AI가 사실은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런 특이점이 곧 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도 과거 얘기를 하는 것은 현재 지금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한 경제 전쟁이나 이런 데 안 맞는 얘기고요. 자꾸 이념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좀 더 실용적으로 미래지향적인 과거 얘기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당과 얼마나 고성국 유튜버가 접목이 돼 있고 뭐 소통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크게 염두에 둘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후에 그러니까 당적을 박탈당한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할 것인가 그 방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무소속이 된 상황에서 돌아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보수 진영의 가장 정치적 큰 기반은 영남 지역이니까 TK 지역 아니면 부울경 지역 뭐 이런 정도. 대구 경북 안 그러면 경기도 평택 정도 수도권을 진짜 수도권을 험지를 생각하면 제일 내가 굳이 권한다면은 인천 계양에 가서 이재명 대통령 그 지역구 가서 한번 붙는 게 제일 나는 의미 있다고 해요. 지금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거는 서울시장 무소속 출마 선언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구와 부산을 놓고 고민한다는 얘기는 그걸 고민할 상황인가 싶긴 하지만은 부산과 대구에 각각 연구가 있는 사람 돼가지고 아니 3파전을 민주당이 내줘도 좋다 하고 붙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한테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 본인을 놓게 되는 거고요. 서울시장 무소속을 나가면은 여기는 그냥 내줘도 된다라는 말을 못 하는 곳이에요. 개혁신당은 흔들어가지고 뭐 국민의힘에 그러니까 당이 다르다 보니까 지금 보수 진영 저희 진영을 흔들어야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무소속으로 서울시장 나가라는 거는 저는 조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올해 있는 재보궐선거에서 이제 대구시장에 출마하려는 현역 의원분들이 계실 수 있고 그러면 그 자리에 현역이 재보궐선거가 있을 가능성과 또 여러 수도권 지역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여러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라면 어느 지역의 이제 지자체장을 도전할 것인가, 혹은 지방선거가 아니라면 어느 지역의 재보궐선거에 도전할 것인가,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사실 저는 가장 의미 있는 조언은 이준석 대표가 제안했던 무소속 서울시장설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정치 논리상 기본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합당하고 이렇게 흡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서울시장이 한동훈 대표의 제명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난하는 것도 이게 서울시장 선거에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오세훈 시장이 가지고 있는 표들을 한동훈 대표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예. 있기 때문에 예. 만약 국민의힘 후보가 생긴다면 반드시 1차적인 목표는 한동훈 전 대표와의 단일화일 거거든요. 그런 예. 차원에서 한동훈 대표가 대구에 간다든지 뭐 보수의 뭐 승리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가서 본인이 뭐 입신양명을 하는 것보다 이 정치의 판을 흔드는 것이 나중에 본인의 정치적 입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조언보다는 아무래도 이준석 의원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한동훈 대표가 돌파하기에는 가장 좋은 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의 조언에 지금 동의를 표해 주셨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제가 한동훈 대표라고 하면 이번 지방선거나 보궐선거에서 매우 신중하게 행보를 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제명이면 사실은 당에서 쫓겨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다시 국민의힘 후보와 경쟁 구도를 만드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이 당의 당원들의 감정을 또 한 번 건드리면 그게 무슨 정치적 실익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나가서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뭔가 하여튼 위협적인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게 본인의 정치적 득실에는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번에 출마를 한다면 3파전으로 이길 수 있는 데를 나가야 되는데 거기가 어디냐? 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러 이제 그 뭐 정치인들이, 호사가들이 뭐 서울시장 얘기도 하고 예. 대구 뭐 시장, 뭐 부산에 전재수 의원이 또 출마하면 예, 그 지역에 뭐 의원으로 나가라 그러는데 예. 기본적으로 저는 출마를 한다면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에 국회의원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야지 앞으로 중앙정치를 하는 것이지, 예를 들면 무슨 뭐 어디 지역의 단체장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중앙정치와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가능성이 있는 곳이란다면 결국은 대구 경북 지역의 보궐선거가 이루어진다. 예. 국회의원. 그럴 경우에 3파전으로 한번 붙어서 이길 수 있으면 그건 앞으로 어떤 정치적 역할이 생기는 거죠. 예. 다만 이제 그 지역에서 그러면 국민의힘과 처절하게 싸워왔을 때 우리 당원들이 어떻게 또 평가를 할 거냐, 이 부분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만일 진다, 그러면 앞으로 정치적 활로는 없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가능하면 좀 참았으면 좋겠어요. 참으면 이런 지금 우리 당이 지금 내분 상황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일사불란하게 못 가면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적표를 거두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이후에 얼마든지 좀 활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 가서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진다면,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정치 생명은 끝나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논리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국민의힘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할 텐데 그것이 결국에는 서울시장 출마설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쫓겨났는데 국회의원이 된다고 해서 받아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도 서울시장 선거가 위기라면 어떻게든 한동훈을 구슬려서 단일화를 하려고 할 겁니다. 아무래도 이 정치적인 계산을 해봤을 때 한동훈 대표가 다시 국민의힘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 본인에게 정치적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예. 방법이 가장 좋다고 본 것이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눈 뜨고 서울시장을 뺏길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와 단일화가 100% 필요하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변할 거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이 얘기했던 게 저는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전 대표가 조국 대표와 부산 북갑, 그러니까 만약 전재수 예. 의원이 시장에 도전을 한다면 그 지역구가 이제 재보궐선거 지역이 되지 않습니까? 요 가능성은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저는 좀 현저하게 낮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러면 상당히 좀 빅매치가 될 것 같긴 한데. 빅매치는 되겠지만 한동훈 대표에게 실익이 없다라고 어. 평가하는 거죠. 왜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대표는 지금 단순히 국회의원직을 얻어서 국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미래를 도모하는 예, 것보다 당장의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명확하게 다지고 국민의힘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서 국민의힘에 복당하는 것이 1차적 목표가 될 것이고 본인의 정치적 장
장기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할 겁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빅매치 잠깐의 선거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내용보다는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는 측면이 본인에게 유리할 거다라고 저는 판단하지 않을까 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저희가 이제 이준석 대표의 조언 이야기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 얘기가 나온 김에 이런 얘기도 좀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준석 대표가 다시 돌아와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한다? 이런 또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정치인들의 뭐 어떤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보고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모르죠. 그 전에 이제 이준석의 개혁신당하고 우리 당이 연대를 해서 지방선거를 치르는 일이 생기면 그리고 그 성적표가 좋지 않으면 대안으로 거론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또 지금 개혁신당에서는 선거연대 절대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뭐 정치인들 얘기는 당장 지금은 없지만 그러나 선거에 임박하면 서로 연대해서 이길 수 있으면 충분히 그건 저는 아직도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너무 성급하게 행보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국민의힘으로 다시 돌아올 생각이 있고 또 국민의당의 당원들의 마음을 사고 싶다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본인이 뭔가 좀 희생하는 모습을 오히려 보여주는 것이 저는 큰 정치로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빅매치가 이루어져 가지고 서울시장에서 팽팽하다, 아니면 어디 뭐 부산시장에서 시장 선거에서 팽팽하다 그러면 그때 한동훈 전 대표의 팬덤이 일정 부분 있다면 그때 본인이 오히려 국민의힘의 후보를 밀어주면 저는 국민의당의 어떤 당원들과 그동안의 여러 가지 감정들이 녹아치고 오히려 결합할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의 정치적 활로가 생긴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오히려 어떤 본인이 어떤 출마를 해서 자꾸 국민의힘과 경합을 하고 겨루어서 우리 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만일 서울시장에서 조국이 아니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국민의힘 후보하고 팽팽하게 돼서 어려운 상황이 되면 단일화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국민의힘의 지금 분위기로서 한동훈 전 대표 잘라낸 사람을 제명한 사람을 다시 후보 단일화로 한다?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보겠어요?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실행 가능성이 좀 적다고 보고 저는 좀 더 한동훈 전 대표가 앞으로 그 진로를 길게 보고 좀 숙고하면서 좀 신중한 행보를 하는 게 맞고요. 뭐 이번 주에도 지금 어디 콘서트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자꾸 하다 보면 팬덤은 생길지 모르지만 점점 국민의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좀 아쉬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또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에 대한 여론을 물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부정 의견이 더 높았습니다. 부정 의견이 40%, 긍정 의견이 28%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정적인 시각이 훨씬 더 많았고요. 세부적으로 본다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반대 48대 30으로 찬성이 높았고요. 또 중도층으로 갈수록 반대 의견이 높은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자, 일단은 이 부분 이런 결과 좀 어떻게 좀 봐야 합니까? 기본적으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부분이 여론조사에서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당들의 합당은 굉장히 뭐 3당 합당 시절처럼 빅 이벤트가 아니고 이제는 정보가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당원들과 그리고 국민들과 논의한 이후에 의원들과 이 절차에 따라서 합당 논의가 이어졌어야 됐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전혀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에 대한 합당 논의가 먼저 대표에게서 제안이 됐고 이후에 논의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국민들이나 당원들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그 절차대로 새롭게 논의를 추진을 해서 국민들께 그리고 당원들께 여론을 묻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된 메시지 화면이 좀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 한 최고위원과 국무위원이 합당 추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키워드 정도만 있었는데 뭐 밀약, 타격 소재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걸 좀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될까요? 실제로 국무위원과 최고위원 1호만 보기보다는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이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당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냐의 논의보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발표한 것에 대한 정체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의원총회에서 합당 논의를 이야기하지 못했는데요. 추가적으로 의원총회라든지 그다음에 중앙위원들을 모시고 그리고 당원들을 모시고 합당 문제에 대한 절차를 논의할 때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어보는 절차를 겪어야 된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냈던 부분인데 민주당 장경태 의원 그리고 최민희 의원 징계 여부 관련해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논의의 첫 발을 뗐습니다. 일각에서는 친청계 의원들 봐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런 시각이 꽤 있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 성추행 관련해서 예. 즉각 무슨 결론을 낼 것처럼 해서 윤리심판원에 넘겼거든요. 그런 지가 지금 한 2달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게 정청래 대표가 윤리심판을 이용해서 대충 시간 벌기를 하고 위함을 했던 이렇게 본 건데 요즘에 지금 드러나는 거 보면은 이제 민주당 내에 보이지 않게 권력 투쟁이 상당히 있는 것처럼 보여요. 친명과 친청. 당내에서는 여러에서는 뭐 그게 아니다고 얘기하는데 드러난 것들은 합당 문제도 그렇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끔 발언하는 걸 보면은 당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체제에 대해서 매우 불신임하는 것처럼 자꾸 이게 발언하는 거 보면 뭔가 있다. 그리고 지금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 지방선거 이후에 다음 전당대회에서 뭔가 당대표를 겨냥해서 뭔가 행보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결국은 너무 정청래 대표 쪽에 힘이 너무 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견제가 정권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어떤 권력 투쟁으로 나타나는 것 같고요. 저는 놀라운 것이 김민석 총리에 대한 여론조사를 김어준 여론조사 꽃입니까? 그게 빼달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내가 할 일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정말로 납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여론조사 기원 같으면 지금 얼마나 집권 여당이 힘이 셉니까? 빼달라고 그러면 당장 뺄 텐데 이런 거 보면은 김민석 총리와 김어준은 서로 반대편에 서 있고 김어준과 정청래 이쪽은 또 같은 편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물밑에서 우리가 세세히는 모르지만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뭔가 치열한 수싸움과 권력 투쟁과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게요. 이 부분 김어준 씨가 여론조사에서 김민석 총리 왜 안 빼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알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총리가 서울시장으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빼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론조사에서 빠져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논란이 양산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총리로서 본인이 책임지는 모습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요청하는 부분과 민주당 내부에서도 총리가 실제로 거론되고 있지 않고 더 많은 후보들이 있다라고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총리의 의사를 반영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당내 당권 경쟁 관련된 지금 비판에는 좀 어떻게 좀 답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아직까지 논의하기에는 조금 이릅니다. 지금 합당 논의도 그렇고 이렇게 서울시장에 거론되는 의미도 결국에는 당권이랑 연결이 돼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추측이 가능했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있는데 아직까지 거론하기는 조금 이르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의 관세 재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났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오후 5시쯤 워싱턴 DC 상무부 청사에 도착한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 대화한 뒤 오후 6시 24분쯤 청사에서 나왔습니다. 김 장관은 취재진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고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면서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관세 인상을 막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막았다 안 막았다 그런 이야기까지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의 협의에서 한국이 대미투자 특별법을 비롯해 한미 간에 합의한 대미투자를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함을 설명하며 미국이 관세를 다시 올리지 않도록 설득했습니다. 지난해 인허가와 착공, 분양, 준공 공급 지표가 1년 전보다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 통계를 보면 지난해 1월에서 12월 비아파트를 포함한 전국 주택 인허가는 37만 9,800여 가구로 1년 전보다 12.7% 감소했습니다. 착공은 전국 기준으로 전년 대비 10.1% 줄어든 27만 2,600여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연간 공동주택 분양 물량은 전국 19만 8,300여 가구로 1년 전보다 14.1% 줄었고 전국 준공 입주 물량은 전년 대비 17.8% 감소했습니다.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면서 지난해 누계 기준 전체 전월세 계약 가운데 월세 거래량 비중은 63%로 1년 전보다 5.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5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0명의 해외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고액 체납자 20명이 내지 않은 세금은 모두 합쳐 833억 원 규모로 앞으로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제한됩니다. 해외 출국 금지 조치는 5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명단 공개 대상자이거나 출입국 횟수가 3회 이상 또는 국외 체류 일수가 반년 이상일 때만 별도 심사를 거쳐 내려집니다. 앞서 한 체납자는 관세를 포탈한 뒤 차량과 급여 압류에도 납세를 계속 미뤘지만 출국 금지 조치 이후 곧바로 9,6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미국 행정부의 실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정부의 관세 협의 대상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부터 로리 차베스 드레머 노동장관, 백악관과 국방부의 핵심 관료들까지 마치 한미 외교장관 회담장을 방불케 가는 이곳은 우리 문화재가 전시된 워싱턴의 박물관입니다. 이건희 컬렉션의 첫 해외 전시를 기념하기 위해 삼성과 일가가 마련한 갈라 디너 현장인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전 관장 등 삼성가가 총 출동한 이 자리에는 미 정부 인사 외에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CEO들도 대거 집결했습니다. 반도체와 AI로 얽힌 비즈니스 동맹이 우리 예술을 베개로 다시 한번 결속한 건데요. 국보 7점과 보물 15점 등 총 330점의 명작이 공개된 이번 전시는 누적 관람객 6만 5천 명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현재 일반적인 전시보다 2배 이상 많은 관람객이 찾은 건데요. 우리 산수화의 걸작인 겸재정선의 인왕재색도와 또 비어있어서 더 풍요로운 조선의 달 항아리 등 1,500년을 관통하는 우리 보물의 자태에 현지의 인기는 그야말로 뜨거웠습니다. 특히 이 법고대라는 북받침대는 캐대건의 더피를 닮았다는 입소문을 타며 젊은 층의 포토존이 됐습니다. 달 항아리 굿즈는 구입 대기 명단까지 생길 정도로 매진 행렬이 이어졌는데요. 삼성에는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 위대한 예술도 있었다며 찬사를 받은 이번 전시. 우리 문화유산으로 워싱턴 한복판에서 외교와 비즈니스를 잇는 또 하나의 민간 외교 무대가 됐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폐기물 업체에서 난 불이 야산으로 번지는가 하면 금속 공장에서 난 불은 날이 새도록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장 주변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건 어제 오후 6시 50분쯤. 경남 김해시 생린면에 있는 비철금속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맹렬한 불길에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했고 불씨는 인근 야산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산림당국까지 나서면서 산불은 곧바로 잡혔지만 공장 화재는 소방대원들의 애를 태웠습니다.
비철금속은 물과 닿으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 폭발 위험이 있는 만큼 소방당국은 모래 등으로 덮어 산소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밤새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에는 충북 단양군 매포읍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시작된 불이 인근 야산으로 번졌습니다. 산불은 1시간여 만에 모두 꺼졌지만 업체에서 난 불은 200톤에 달하는 폐기물에 계속 옮겨 붙으면서 소방당국이 진화에 밤을 새웠습니다. 뒤이어 어제 오후 4시 반쯤에는 전북 남원시 산내면에 있는 야산에서도 불이 나 6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등 장비 39대와 인력 250여 명을 투입해 진화했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산림청은 감식반 현장 조사를 거쳐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젯밤 11시 55분쯤에는 경남 사천시 서포면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400억 원대 상당의 가상화폐 압수물을 분실한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광주지검과 해남지청, 순천지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지난해 8월 압수물 관리 과정에서 비트코인 320개를 분실한 검찰 수사관 5명이 근무하는 곳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수사관들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공식 사이트가 아닌 피싱 사이트에 접속해 압수물을 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수사관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고 비트코인 분실 경위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 만취 상태에서 경기 수원 도심을 최대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질주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차 명령에도 불응하고 20km를 도주하다 붙잡혔는데 추격전 과정에서 경찰이 5명이나 다쳤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빨간불에 위험하게 좌회전한 SUV가 신호를 무시한 채 차선을 넘나들며 계속 내달립니다. 분기점에서 급하게 차선을 바꾸다 도로 구조물을 밟고 크게 휘청입니다. 옹벽을 쿵 들이받은 뒤에도 골목으로 그대로 도주합니다. 정차했던 SUV가 갑자기 다시 달아나며 운전석에 밀착했던 경찰관이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한 아찔한 장면도 보입니다. 결국 경찰차 세대가 빈틈없이 SUV의 앞과 뒤, 옆을 에워싼 뒤에야 공포의 추격전은 마무리됩니다. 지난 28일 새벽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수원 도심을 20km나 질주한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역주행과 신호 위반을 일삼으며 최대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광란의 질주를 벌였는데 30여 분 이어진 추격전 끝에 검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차돼 있던 차량 4대와 도로 시설물들이 파손됐습니다. 또 경찰차 3대도 부서졌고 경찰관 5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삼단봉으로 창문을 찍었어요. 그 상황에서 갑자기 출발해 버리니까 넘어졌던 거거든요. 체포를 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갑자기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다리가 엄청 아픈 거예요. 경찰은 현행범 체포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충남경찰청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부터 수십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피의자 17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송치된 피의자들은 2개 범죄 조직으로 캄보디아 포이펫 지역에서 검거된 15명은 지난 2024년 말부터 1년 동안 SNS상 조건 만남을 가장해 피해자 32명으로부터 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어 캄보디아 몬돌끼리 지역에서 붙잡힌 2명은 지난해 8월부터 4개월 동안 온라인 채팅으로 유혹한 뒤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피해자 53명으로부터 23억 3천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캄보디아 등에서 발생하는 초국가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한국 경찰이 들쑤셔서 캄보디아 내 중국 범죄 조직이 한국인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 망신한다는 자신의 앞선 발언이 빈말 같으냐는 취지로 경고하며 대한민국은 한다면 끝까지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에는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 TF 사무실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한국인을 건드리면 패가 망신한다는 사실을 동남아 현지 언론 등에 적극 알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정교유착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을 받는 신천지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합수본은 오늘 경기 과천시에 있는 신천지 총회본부와 경기 가평군의 평화연수원, 이른바 평화의 군정 등의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평화연수원은 이만희 총회장이 거주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천지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과 2024년 22대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집단으로 입당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오늘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서울경찰청 쿠팡 TF는 오늘 오후 2시 로저스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쿠팡이 고객 정보 유출을 자체 조사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을 거로 보입니다. 김병기 의원의 공천 헌금 수수와 차남 특혜 편입 등 의혹에 연루된 이지희 동작구 의원이 경찰에 두 번째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 반쯤부터 이지희 동작구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 고 의원이 지난 2022년 김병기 의원 차남의 숭실대 특혜 편입을 도왔다는 의혹과 관련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 고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병기 의원 부부가 다른 동작구 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현금 1,000만 원과 2천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주는데 창구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별검사팀은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 수사를 맡았던 최재현 검사를 소환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직무유기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최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검찰이 지난 2024년 12월 전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5천만 원 상당 현금 다발의 검수 날짜와 담당자, 부서 등의 정보가 담긴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관세 재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났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내일 다시 만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관세 협의와 생산 현장 내 로봇 투입 문제, 그리고 한국 주식 상황까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김정관 산자부 장관, 지금 협상이 오늘은 좀 잘 되지 못한 모양입니다. 내일 다시 만날 거라고 밝혔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합의점에 도달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대미 투자를 약속받고 싶은 모양인 겁니다. 제가 판단컨대 아마도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론과 여러 여신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아마도 대법원 판결에서 상호관세를 무효화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무효화를 전제로 한다면 대미 투자를 약속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앞에다 두고 좀 약속받는 조치를 촉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이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 본부장도 방미길에 올랐는데 어떤 변수가 좀 될까요? 일단 대미 투자를 적극적으로 약속받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센 관세율을 부과할 수도 있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곧 더 적극적인 대미 투자 혹은 추가적인 대미 투자를 요구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최근 한국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을 거쳐서 MOU를 체결한 이후에 나타난 지정학적 정세 한 가지가 바로 그린란드 아닙니까? 그린란드에서 광물 채굴이라든가 히토류 채굴 이런 것을 진행하고 싶은 것인데, 그러면 대규모 투자가 단행돼야 되고 대규모 투자 이후 수익화는 굉장히 오랜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수익으로 연결할 수 없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야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국과 일본과 같은 주요 동맹국들이 함께 투자에 나서주기를 바랄 수 있거든요. 아마도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
공동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를 더 많이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현재로서는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이런 경고까지 하고 나섰는데 이 부분 역시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게 약속을 확답받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일까요?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많이 파악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이것도 또 하나의 협상 기술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관세는 훨씬 더 가파를 수 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관대해 왔다. 그래서 우리는 관세는 우리에게 엄청난 국가 안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은 결국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에서 이런 부분을 참작해 줄 필요가 있겠다. 아마도 그냥 단순 무효 판결 말고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충안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상호관세는 법리적으로 무효일 가능성이 있으나 그것이 미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한국, 일본, EU 같은 주요 국가들이 미국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상황인데 그게 또 어그러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호관세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절충안을 마련해서 상호관세를 무효화하더라도 우리가 뭐 많은 수입업체들한테 관세를 다시 환불해 주는 조치를 최소화하는 이런 요구를 단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국내 정치적 또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발언이기도 하고 또 한국과 추가적인 무역 협상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더 많은 대미 투자를 약속받기 위한 그런 조치, 권고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로서는 기존에 협의했던 그 상호관세 15%를 좀 지키는 게 그래도 최선일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아마도 한국 입장에서는 상호관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호관세율을 15%를 지키는 범주 내에서 그 범주 내에서 그걸 요구 조건으로 깔고 그 안에서 무엇 우리가 해줄 수 있는지를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다만 시청자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미 투자를 단행한다. 혹은 그 밖에 공동 투자를 단행한다. 이게 단순히 돈을 퍼주는 것이 아니라 그 투자를 통해 다양한 소득 또 수익을 우리 것으로 또 광물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측 입장에서는 단순히 퍼주는 방식이 아니라 공동 투자하고 대미 투자한 투자에 따른 성과를 우리 것으로 얼마만큼 가져오는지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긴밀한 협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협의가 늦어질수록 우리 경제 불확실성도 커지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 협의가 언제쯤 될 수 있을까요? 네, 현재로서는 2월 중에 그래도 협의점에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우리 측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가 전개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상호관세를 전제하고 이게 0이 될 수도 있는데 상호관세를 0이 될 걸 전제를 하고 대미 투자를 약속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입법화하고 입법부에서 명문화하는 이런 과정을 최대한 지연시키고자 하는 우리 측의 입장도 있고요. 미국 측 입장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미 투자를 더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도 있으니까 이것이 협의점에 도달하는 시간은 아마도 한 1, 2주 정도 더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좀 협의가 좀 잘 되길 바라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I 로봇을 좀 살펴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생산 로봇 현장 도입을 막은 노조를 향해서 지금 한마디 했습니다.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떻게 보면 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노조와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은 거잖아요.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적인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 노동자에 대한 정책적 태도, 접근 이런 방식은 노동자의 어떤 조건 또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발언 잠깐 한번 읽어봐 드린다면 어느 노동조합이 생산 로봇이 현장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선언한 것 같다.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 그 사회에 빨리 적응해야 된다. 이 취지는 뭐냐면 로봇 사회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변화다. 그 변화를 거스르는 방식은 아니다. 그러나 노조 측의 어떤 근로 조건을 개선하거나 일자리를 빼앗거나 하는 일들은 최소화해야 되겠지만 이 거스르는 것을 그러니까 어떤 거대한 변화를 거스르는 방향으로의 협의점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과 함께 일해야 되는 그런 세상으로 전환이 될 텐데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주된 성장 전략이 여기에 있습니다.
AI를 통한, 그죠? 또 로봇을 통한 이게 피지컬 AI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선언하는 그런 경제정책 방향 아니겠습니까? 예. 그건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이니까 이게 마찰이 있다면 마찰이 아니라 중간에 어디에 합의점을 도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예를 들면 노조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보장받고 싶어요. 그러나 로봇을 도입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변화예요. 예. 그러면 적당한 시간에 근로시간을 줄인다든가 근로시간을 줄여나가면서 근로조건을 어느 정도 양보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합의점을 모색해야 되지 극단적으로 그것을 도입하는 것을 거부해야 된다. 이런 입장만큼은 고수하지 말라는 입장 표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현대차 노조에서는 로봇을 투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대 차 회사 측이 일방통행하면 판을 업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뭐 강경하게 나가서 만약에 파업까지 돌입을 한다면 이 점이 오히려 로봇을 투입시키는 걸 더 빠르게 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정말 많은 기업들을 만나고 생산 현장, 산업 현장을 만나보면 누가 이런 자동화 혹은 로봇화, 오토메이션, 로보타이제이션 이런 부분에 무인화 이런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지 아십니까? 그 대표적으로 가장 적극적인 것이 이 노동 조건을 개선해줘야 된다는 그런 요구 이런 것이 강한 조직, 강한 기업, 강한 산업 현장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소위 로봇화 혹은 자동화를 더 촉구하는 어떤 배경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시대적 흐름을 보면 현대자동차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3만 대 양산하겠다라는 발표, 이 발표는 2028년이에요. 2028년에 양산하겠는데 그 안에 노조 입장은 먼저 파업을 통해서 생산을 멈춰버리겠다라는 그런 강경한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점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노조 측은 지금 산업 현장에서 생산을 마비시키겠다는 그런 입장도 상당한 공격적 요구사항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재명 대통령은 양측 간의 어떤 갈등의 소지를 완화하고 뭔가 합의점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저는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AI가 도입되면서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관련해서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이 굉장히 실적을 잘 내면서 우리 증시도 지금 굉장히 뜨겁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코스피가 장중에 지금 5,300선을 또 돌파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도 계속 그런 말씀 드리고 있는데 코스피는 멈출 줄 모르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15에서 20%로 25%로 올려잡겠다라고 발언했는데도 코스피는 또 우상향했고 또 오늘도 사실 지난 새벽에 미국장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또 MS와 같은 주요 AI, 빅테크 기업들의 조정이 심했습니다. 10% 정도 빠졌거든요. 그랬으면 보통 우리나라 증시는 안 좋게 시작하거나 이렇게 흐름이 좋지 않아야 될 텐데 통상적으로는. 근데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유지하고 5,300선이라는 또 역사상 최고점을 갱신할 만큼 우리나라 증시에 상당한 기대감이 쏠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만큼 여러 악조건 상황에서도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들은 증시에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5,300까지 정말 숨도 안 쉬고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이 대통령의 정책 멘토로 불리는 분이죠.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코스피가 7,000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자,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그 OX 질문을 주신다면 가능하다고 답변 드리는 게 맞죠. 뭐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 될 것이냐? 네, 그게 문제인 거고요. 뭐 저는 뭐 올해 말이나 내년까지의 전망을 말씀드리면 6,500선을 저는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200, 300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는 이게 새로운 시작점이에요. 새로운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5,000선이 붕괴되면 주가가 굉장히 안 좋네라고 평가할 것이고 지금부터 조금 오르면 오르네라고 하는 뉴노멀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이거 재밌는 표현인데요. 5,000선에 머물면서 오르고 내리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종가가 5,000선을 기록한 건 며칠 전이에요. 근데 그런 흐름이 뭐냐면 아마도 이 정도 5,000선까지 올라갔으면 다시 꼬꾸라지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아니야, 이게 새로운 시작점이야. 앞으로 더 많은 기회들이 있어. AI나 유동성이나 여러 가지 기회들이 더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매수와 매도로 이어졌었던 거예요. 근데 매도와 매수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5,000선에 한동안 머물렀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주식을 들고 있는 매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앞으로 올라갈 수 있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그 주식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오히려 이제 5천선을 찍고 떨어질 거야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주식시장에 얼마 남아있지 않은 상태죠. 그러니까 5천선 찍고 종가 기준으로 5천선을 기록했을 때 그 이후에 새로운 기준이 되고 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연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에서의 수급 여부도 바로 이런 어떤 포인트들도 같이 생각해 본다면 많은 분들이 이 코스피를 혹은 코스닥을 들고 계신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를 더 많이 걸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평가적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좀 의문점, 의구심이 생기는 게 이렇게 증시는 역대급 상승장인데 실물 경제는 또 어떠냐 하면은 잘 모르겠거든요. 네. 예. 너무 중요한 질문 주셨습니다. 예. 맞는 말씀이세요. 실물 경제는요. 특히 25년 같은 경우는 1%, 26년 올해는 전망치 중에 가장 높은 게 2%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경제가 아니거든요. 예.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경제거든요. 실물 경제 성장세는 더딘데 이렇게 자본시장만, 뭐 부동산 시장만, 그죠? 이런 것들만 이렇게 우상향하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예. 두 가지 포인트를 강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쨌든 부동산이 아닌 주식시장과 같은 생산적 금융으로 돈의 이동을 더 유도하겠다라는 것이 방책이고요. 그럼 주식시장으로 더 많은 돈이 흘러가서 그러면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커지면 그게 신규 투자라든가 이런 실물 경제 회복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먼저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또 중요하게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포인트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주식시장의 흐름이 좋지만 주요 잘 되는 그런 종목들만 잘 되고 있어요. 예. 소위 우리나라의 수출 대기업들, 반도체, 자동차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주가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에 걸쳐서 상승하는 흐름은 아닙니다. 예. 근데 이게 실물 경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반도체 기업, 자동차 기업 이들의 성장세, 수출은 너무나 호황이고요. 기업들은 마치 성과급 파티 벌이고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게 전체 경제에서 30% 그런 수출 대기업들의 성장세만 도드라지고 나머지 대부분의 기업들, 대부분의 우리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의 경우에는 전혀 회복세를 체감하지 못하는 이른바 K자형 경제가 예. 지속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실물 경제와 이 자본시장의 괴리도 있지만 그걸 고스란히 보여주는 실물 경제의 모습도 전체 경제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30%에 달하는 주요 기업들, 주요 산업의 주요 대기업들만 실적도 개선되고 실물 경제도 좋은 것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게 고스란히 어쩌면 증시에도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좀 안타까운 생각도 좀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 합의를 촉구하며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자 이란군 최고사령관이 치명적인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중동 지역에 군함을 추가로 배치한 거로 전해지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아미르 하타미 이란군 최고사령관이 국영 TV를 통해 어떤 공격에도 치명적인 대응이 있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빨리 핵협상 테이블로 나오라고 압박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하타미 최고사령관은 신형 드론 1000대가 전력에 추가돼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이 여전히 중거리 탄도미사일 2000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미국에 반격할 역량이 남아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란 정권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공습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진퇴양난에 빠진 셈입니다. مواضع ما مشخص هست. مذاکره با تهدید نمیتونه جور در بیاد و مذاکره در شرایطی باید صورت بگیره که از تهدیدها زیاده‌خواهی‌ها دست برداره.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지도부와 군경을 겨냥한 공습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 해군은 중동 지역에 군함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익명의 미 관리에 따르면 델버트 D 블랙 구축함이 추가로 입항해 중동에 전개된 미 군함은 10척으로 늘었습니다. We will be prepared to deliver whatever this president expects of the War Department. 중동 지역의 전운이 고조되면서 국제사회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Конечно, мы все внимательно следим за тем, что происходит сейчас на иранском. 유럽연합 EU는 반정부 시위대를 상대로 강경 진압에 앞장선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테러 단체로 지정했습니다. EU는 또 이란 내무장관과 검찰총장 등 당국자 15명을 무더기로 제재 명단에 올리며 이란에 대한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영하 30도가 넘는 혹한이 찾아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당분간 공습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아랍에미리트에서 재개되는 종전 협상을 앞두고 유럽연합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로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일주일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영하 30도의 혹한을 겪는 동안 폭격을 멈춰달라고 부탁했고 푸틴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They said they've never experienced cold like that. And I personally asked President Putin not to fire into Kiev and the various towns for a week, and he agreed to do that.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위코프는 다음 주 종전협상 재개를 예고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마주 앉아 마지막 쟁점인 영토 문제에 대한 논의에 들어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talks will continue in about a week, but lots of good things happening between the counterparties discussing the land deal. 푸틴 대통령은 종전협상을 앞두고 중재국인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지원에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크렘린궁은 하지만 돈바스 지역 전체를 갖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Там будут согласовываться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до дня встречи, до воскресенья будут модальности согласовываться, что, собственно, по сути это ничего не изменит. 유럽연합은 러시아가 여전히 협상에 진지하지 않다며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러시아를 자금 세탁 위험국으로 지정하는 한편 20차 제재 패키지를 논의하며 추가 돈줄 제기에 나섰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추웠던 데 이어 한낮에도 이곳 인천은 체감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파가 길게 이어지면서 서해 앞바다에는 두꺼운 얼음층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래도 주말인 내일 낮부터는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고요. 얼어붙었던 바다도 제 흐름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면서 찬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낮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청주 영하 1도, 광주 2도에 머물겠습니다. 연일 맑은 날씨가 지속하면서 대기의 건조함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영동과 경북 일부는 건조 경보로 특보가 또 한 차례 격상됐고요. 충북과 전북 곳곳에도 추가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전국적으로 대기의 메마름이 극심한 가운데 해안가를 따라서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 산불 등의 화재 위험이 큽니다. 주말 동안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강추위가 이어지겠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서며 길었던 한파가 서서히 물러나겠습니다. 일요일 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시작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눈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모레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